전세 사기 인지한 지 딱 3년 정도 됐어요. 욕망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전 부동산이. 정말. 저거 잘 고르면 2배 띄울 수 있어. 와, 그래, 막차를 타고, 내 거, 그래, 가격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그 비용을 들여서 내가 진짜 만족스러운 주거 생활을 하고 있나? 인간의 노후를 투자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면 일단 안 되는 거죠. 기업이 좀 덜 이익을 누리고 정부가 돈을 조금 더 써서 부동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펼칠 수 있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세입자들 돈 뜯으면 쉽게 지을 수 있으니까. 사람, 정책, 정치, 토크, PPP. 오늘은 우리나라 주거 환경과 관련돼서 그리고 주거 정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게스트 두 분 소개해드리면, 먼저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소개도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원래 무슨 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저는 이철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19년부터 그 부동산 스타트업 엔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뭐 사회주택 임대관리업도 하고요. 그 공간 대여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도 하면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작년 7월에 퇴사해서 지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는 중입니다. 네, 저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이라고 하고요. 저희 협회는 방금 말씀하신 사회주택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모여있는 직능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한 70여 개 정도 회원사 있어서 이제 2021년부터 비상임이긴 하지만 임기 맡아서 지금 한 4년 정도 사회주택 정책이나 공급 지원 관련된 일들 돕고 있습니다. 주거 관련해가지고 할 얘기들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사실 이거 하다가 근데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렵고 나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는 부분이 너무 많고 네. 두 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주거 문제 우리나라 특히 여러 사회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잖아요. 문제가 뭐 일자리도 그렇고 지역 불균형 문제도 있고 사교육도 좀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다 첨예하게 이렇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냥 주거 정책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냥 이 모든 걸 다 한 번에 얘기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좀 무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주거 정책에 꼭 한정해서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좋겠고 주거 정책 관련해서 어떤 이 자리에서 답을 내리자 이런 취지보다는 우리가 집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뭔지 진짜 어떤 집을 꿈꾸는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은 뭔지 뭐 거기에 맞는 정책은 뭔지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어떨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대화를 해보자고요. 두 분의 지금 주거 형태 주거 형태. 저는 사회주택에 살고 있어요. 사회주택 살아요? 네. 지금 사는 데는 원룸이고 사회주택 중에서도 월세죠? 좀 저렴한 월세? 이런 데 살고 있는 거죠. 보통 시세보다 좀 얼마나 다르네? 이게 정책마다 다른데 한 30에서 보통 80% 왔다 갔다 해서 편차가 크긴 해요.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최소 30%는 싸다. 최소, 그러니까 시세 30 내지 80이란 거는 네, 시세보다 20%부터 한 70%까지 싸다는 의미죠. 반대로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 타이밍에 사회주택이 뭔지 한번 설명해주면 좋긴 하겠다. 사회주택은 이제 원래 우리가 흔히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LH나 SH, GH 같이 공기업이 짓는 집은 공공주택이고 그냥 이런 현대나 삼성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짓는 이렇게 운영하는 집들은 뭔가 민간주택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빌라 얘기하는 거야? 빌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네. 하면 왜 어떻게 임대인들이 또 노년층이 많으시니까. 네, 노년층이 많으시니까. 네. 포함해서 이제 현대 삼성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노년층이 그냥 빌라 하나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건 보통 민간주택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공공주택의 영역은 공기업에게만 한정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공익적 목적, 뭐 사회적 기업, 뭐 아니면 비영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 이런 데들이 집을 짓게 해도 LH만큼 더 잘 짓고 잘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의 자원들을 그냥 이런 좀 영리로만 두는 게 아니라 이런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좀 LH 좀 답답하고 폐쇄적이고 좀 수직적이고 좀 운영 잘 안 되는 것들은 많잖아요. 공기업이 독점으로 가고 있으면. 근데 그것들을 좀 다양하게 여러 전문가들 혹은 여러 주체들이 공공성을 높이는 주택들을 한국 시장에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사회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약간 집의 형태나 시설도 좀 다양성이 더 훨씬 더 높죠. 아무래도 그냥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거나 뭐 예전에 전 직장이셨던 뭐 N스페이스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간 운영을 또 그러니까 공간을 연결해주는 역할들도 하다 보니까 여기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회적 기업이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위 사회주택을. 그러면 이 N스페이스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은 공간에 대한 철학들이 되게 재밌게 녹여있죠. 그게 LH보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우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층에 막 대강 공간, 커뮤니티 공간 이런 거 운영했는데 되게 잘 됐고, 입주민 분들도 많이 쓰시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또 되게 재밌었어요. 설계도 재밌고.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사회주택은. 그 공기업이 독점하는 것보다야 훨씬 더 민간의 공익적 목적으로 하겠다는 팀들을 끌어들여야 우리 사회 그 주택 정책의 스펙트럼도 훨씬 다양해지고, 퀄리티도 높아지는 거죠. 저도 한때 사회주택 살았었고요. 네, 사회주택 살다가 그때는 뭐 시세 대비 좀 저렴한 월세를 내면 살다가 2021년 11월부터는 이제 전세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슬픈 일이지만 이제 전세 계약을 한 집에서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고 지금은 이제 딱 전세 사기 인지한 지 딱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되고 여전히 그 집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중이긴 하지만 해결이 되어도 뭐 당분간은 더 살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해결이 된다는 건 돈을 다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돈을 다 돌려받는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경매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고 있고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정책 중에 이제 LH에서 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게 조금 더 완료가 되면 LH랑 이제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조금 더 장기간 이렇게 거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뭐 말도 많고 뭐 세세하게 내용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그 개선돼야 된다,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고 근데 궁금한 건 이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거는 맞긴 해요. 23년 상반기에 이제 피해자분들이 연달아 또 돌아가시고 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피해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또 한 차례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여러 방안들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쪽으로 변화의 각오는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 한계가 있는 거는 일단은 특별법이 올해 5월 말까지만 운영이 되고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게 특별법이 연장이 될지 아니면 끝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거는 계속 그 당사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긴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알아서 제대로 잘 되겠거니 하면 안 되겠네요. 아, 네, 그쵸.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아유,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있거든요. 그런데 다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피해를 당할 위협에 놓여 있는 그 세입자들의 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관심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제도 얘기는 이따가도 또 좀 자세히 나눠봐요. 네. 그러니까 주거와 관련해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공통적일 수도 있고 각자 다를 수도 있고. 저는 방금 했던 얘기에서 조금 이어지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게 주거 공간이 워낙에 이제 좀 사적인 영역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인지 이게 공적으로 논의가 잘 안 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
월세가 너무 비싸. 뭐 집주인이 나한테 그냥 뭐 횡포를 부려. 나 갑자기 나가래. 이렇게 뭔가 사석에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게,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다. 이거는 국가에서 나서야 된다. 지자체에서 나서야 된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공적인 목소리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 주제들이 뭐 물론 다 이제 좀 힘든 것들이 있지만 유독 뭔가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액션을 하는 걸 좀 되게 좀 어려워하고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전세 사기 문제나 아니면 다른 주거 문제 얘기를 해도 중요하지. 근데 나는 뭔가 너무 어렵고 너무 멀게 느껴진다.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입을 다물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겪으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어려운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서 인식이 많이 돼. 그 기능을 실제로 하니까 이게 상충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입장이 이해가 되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한솔은 생각보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문제가 제일 집과 관련돼서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단적으로 제 친구 중에 집을 구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나무가 보이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기준, 재밌는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아닌 기준이잖아요. 막 내가 그냥 집 하나 구하려는데 그냥 나무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생각보다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뭐 화장실도 뭐 낡아도 되고 막 이런 거 다 상관없었지만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그 나무가 보이는 창문이 있는 집이 한국의 어떤 적절한 수준, 그러니까 부담 가능한 수준의 어떤 동네에서 소위 그냥 그 친구 입장에서는 거의 소위 빌라촌 저층 주거지 이런 데 거의 일단 나무도 없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 혹은 환경, 조건 그래, 부담 가능한 수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내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혹은 임대인한테 뭘 부탁할 수 있는지, 이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없어. 그냥 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열악하게 다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어쨌든 집을 둘러싼 좀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에 불안이 껴있죠, 한국에서는. 어쨌든, 이게 계속 주거를 이행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사회적 압박도 있고, 월세 살다 전세 살다가 자가로 넘어가야 되는 압박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뭔가 이탈하는 낙오자가 되는 느낌도 있고, 심지어 근데 못 돌려받는 경우도 이제 생기고 있고, 집을 구매하신 분들도 집값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등등 때문에 이게 선택할 수 없는 것과 불안? 이 두 가지가 좀 제일 큰 답답함이죠. 그 나무 그 기준 가지신 분 되게 내가 지금 사는 집을 그 나무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이 친구였어요? 아닐걸요? 맞나? 내가 좀 헷갈리나? 아니야. 내가 순간 헷갈렸나 했어. 되게 낡은 빌라고 천장에서 물 새고 주차 때문에 맨날 나가서 차 빼줘야 되고 꼭대기층인데 엘리베이터 없는데 뒤에 산이 있어. 조금 동산. 그래서 산 때문에 해가 조금 덜 들어오는 거 있지만 어쨌든 나무가 보이고 새소리 나고 그 차 소리 잘 안 들리고 옥상 올라가면 어쨌든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있으니까 너무 공감돼. 근데 내 생각에 은근히 많을 것 같아. 그냥 그거를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맞아요. 네. 숲세권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저는 뭐가 불만이냐면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을 약간 엄두를 못 내는 것도 불만인데, 근데 나중에 그걸 대출받아서 사서 살 수 있겠죠, 대출받아서. 근데 그 대출 그럼 갚아 나가는 그 비용도 상당할 것 같고, 그걸 평생 내가 부담하면서 사는 것도 좀 막연하게 좀 마음에 약간 부담이 되고, 내가 집을 안 사고 그냥 월세 전세로 살자니 그것도 비용은 부담되는 게 마찬가지고,
근데 뭐 집이라는 게 원래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거라는 걸 내가 인정하더라도 그 비용을 들여서 내가 진짜 만족스러운 주거 생활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되게 불만스러워. 내가 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서라도 좀 만족스러운 주거 생활을 한다고 하면 좀 기꺼이 하겠는데 좀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이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그렇죠. 가격 대비 너무 퀄리티가 너무 낮죠. 맞아요. 네. 제가 두 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거에 관련한 부담을 낮추려면 집값이 낮아져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굳이 집 안 사도 뭐 적정한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주거 생활이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는 이게 뭐 사실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이제 저는 후자로 가는 게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집값도 어느 정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과열된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입자로 살아도 그냥 뭐 언제까지나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고, 적정한 이제 가격을 부담하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이 좀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굳이 내가 뭐 비싼 대출을 끌어와서 집을 사려는 선택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너도 나도 집을 사야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야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있긴 한데, 더 이상 뭔가 뭐 불안정하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집을 정말 꼭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떠밀려 나고 싶지 않아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도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점점 더 이렇게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집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주거의 수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모두가 집에 목매인 사이는 안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좀 집값이 좀 떨어질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굳이 집값을 낮춰야 된다가 이게 사람들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와 일치되는 개념도 아니고, 그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완전히 딱 짚어서 간다기보다는 뭐 연관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는 집값 관련된 건 그냥 수도권 일부 지역에 그 한정된 얘기라고 보고 있고, 아파트 사는.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애초에 이미 집값이 안 오른 지 꽤 오래됐고,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집은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어쨌든 세입자로 사는 게, 말씀 주신 대로 일정 정도는 굉장히 불안한 지점들이 엄청 많아요. 선택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빨리 극복해야지, 혹은 심지어 사회적 시선까지도 포함해서 그거를 극복의 대상으로 두고 실제로 너무 권리가 취약하니 극복해야 되는 사회적 맥락도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이런 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집값과 맞물리는 담론은 그냥 사실 저는 크게 의식은 안 해요. 그거 그냥 강남 일대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들의 한정된 담론이 과다대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편이라 오히려 후자에 가깝죠. 질문에 그러니까 그러네. 따르면. 네. 후자에 가깝네. 네. 거기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는 네.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이제 명목으로 여러 정책을 시도를 했는데 대부분 뭐 그렇게 원했던 결과를 다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이제 하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좀 정치적인 저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시도했던 정부가 별로 없죠. 그런 것도 따져보면 집값을 뭐 인위적으로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좀 정말 안정된 주거 환경이 제공이 되느냐, 요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집값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공공에서 막 낮추려고 하는 게 부작용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지 정확히는 나는 모르지만,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아무래도 더 무게를 두는 거, 둘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취약한 게 후자여서 후자가 지금은 좀 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은 계속
중산층이 자산을 키우는 투자 대상이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약간 어떤 답을 한 소절 먼저 들어볼까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인식조사 같은 것들 직접 한 적도 있고 통계들 보면 이제는 약간 그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애초에 생각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 부동산을 통계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 안정성을 위해서 집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있지 이걸 내가 자산 증식을 엄청 기대해가지고 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져서 이제 더 이상 그게 거의 한 8대 2 정도로 이제 완전히 쫙 벌어졌어요. 예전에는 거의 비슷했다면.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부동산이 더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 속에서 당연히 단순히 이제 투기에 대한 열풍이 사라져서라기보다는 그냥 기대 심리가 없어져서 변하는 통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생각보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 여기지 않고 제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 이제 안정적인 집을 얻었는데 이 정도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층위가 늘어나서 이미 좀 생각은 바뀌어가고 있네요. 네,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원론적이고 실제로 강남 3구나 그 일기 신도시나 아니면 몇 개 세종시나 그 몇 개 스팟을 재테크를 통해서 증식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구사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거기에서 그 수억 원짜리를 계속 재테크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엄청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는 통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저도 어차피 그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굳이 국민의 20%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다. 그냥 절대 다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도 굳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해요. 오케이. 그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이제 나도 그거를 어떤 내 재산을 불리는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포인트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중에 가면 더 비싸질 것 같으니까 지금 뭔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때 빨리 사야겠다.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만약에 그 비싼 자산이라는 그 부동산 집을 살 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여러 투자 수단이 있을 텐데 주식도 있을 거고 여러 투자 수단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부동산을 빨리 사는 게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인식은 아직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막차 타야 된다라는 그리고 항상 매 시간이 막차라는 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완전 공감은 해요. 근데 이제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지금 이 2025년을 기준으로 집을 막차를 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한 10년 전에 저거 잘 고르면 그래도 2배 띄울 수 있어. 와 그래 막차를 타고 그냥 내 거 그래 가격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그 어떤 집을 대하는 관점에서 사실 저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오케이, 이해했어. 막차를 타야 된다라는 불안감들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게 경제지 중심으로 계속 그런 어떤 뭔가 패러다임을 만들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라는 분석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더 오를 게 남았다라고 하는 지점도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되는 게 아까 철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굳이 사지 않아도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너무 과열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딱 적용이 되는 것 같아. 그게 있다고 하면 막차 탈 필요 없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저도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사실은 갭 투자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출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0년대, 그러니까 20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갭 투자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정말 전세금을 끼고 내가 돈 조금만 보태서 이렇게 대량 매집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재테크 수단처럼 이렇게 홍보가 되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때와 그리고 지금 2020년대 초반에 영끌, B2 이런 광풍을 지나서 지금 2025년에 왔을 때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영끌의 심리가 없진 않은데 지금 사면 내가
머리끄댕이 접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서 사가지고 여기보다 더 오르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더 올라야 되는 걸까? 그게 가능은 한 걸까? 라는 이런 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적정한 투자인가? 라는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벌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심리도 뭐 없진 않겠지만, 저는 불안해서 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거 안정 측면에서의 좀 불안정함이 크니까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사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노동 활동을 하지 못하는 뭐 어떤 중장년층, 노년층이 됐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저는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나 이런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물론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노후 대비하는 셈치고, 뭐, 어디 빌라나 오피스텔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월세 놓으면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의 노후를, 그리고 나의 그래도 좀 불안한 이 생활을 지탱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러니까, 그냥 혹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복지 안전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춰가고, 그리고 특히나 노년층의 이 연금 문제, 그리고 이 그 부동산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걸 보통 자산 기반 복지라고 하는데, 요거랑 우리가 어떻게 좀 조정을 해 나갈 건가, 이 문제랑 또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노후를 잘 보장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투자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면 일단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다만 지금은 그게 거의 유일한 수단처럼 여겨지는 그것밖에 방법을 안 준 거는 또 안타까운 일인 거고요. 근데 또 이거랑 별개로 아까 말한 자산 증식의 측면에서는 사실 대부분 시세 차익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세계 얘기인 것 같다라는. 나도 이거를 한 번에 퉁쳐서 얘기하기는 좀 엎여 있고, 근데 이제 내 얘기를 들으니까 보는 분들도 조금 오해를 할까봐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삶의 안정성을 위해서 재산을 우리가 알아서 불려야 된다 이런 그 전제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죠? 그 전제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회 안전망은 나는 이제 나도 복지과 공부했으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있긴 한데, 재산을 그래도 자산은 자기 걸 불리고 싶어 하는 욕망은 다 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진짜 복잡한 게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욕망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이 정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미 좀 이걸 투자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좀 넘어가고 있다는 거를 두 분만큼은 인식은 못했었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뭔가 과도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개 다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혼재되어 있죠. 네. 내가 만약에 부동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 그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금융시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으로 재산을 불리는 경험치가 좀 낮고 워낙 좀 불안정하니까. 근데 거기가 좀 안정화되면 그게 대안으로서 내가 있다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좀 줄어들 그게 더 촉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되게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뭐 투자의 규모를 봤을 때, 비중을 봤을 때 부동산이 거의 한 80%고, 나머지 뭐 주식 이런 거 다 합해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뭐 주식 시장 뭐 이런 증시만 봐도 이게 과연 자유시장 경제가 맞나 라는 싶은 수준의 반칙과 불법이 버젓이 횡행하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좀 바로잡지 않고 이렇게 지나온 역사들이 이제 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더라도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진짜 금융 투자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재테크를 하고 부를 불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나마 부동산은 불패 신화였잖아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부동산이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제가 막 산업구조 대한민국의 뭐 미래를 논할 자격은 안 되지만, 어쨌든 부동산의 자산이 많이 묶여 있어서 그 다른 시장으로 이 자산들이 풀려나가지 않는 것들은 한국 사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부동산은 조금 더 유동성을 낮추는
그 현금 유동을 엄청 낮추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집 말고 그냥 부동산이라고 퉁쳤을 때 그게 너무 많이 80%나 묶여 있다는 건 사실 한국 사회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막 중국이나 미국 난리치고 있을 때 막 이런 것도 사실 거기에 이쪽으로 시장이 안 풀리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국가적 관점에서도 이런 투자는 안타까운 거고. 투기는 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좋은 점보다 국가적으로 안 좋은 점이 더 많죠. 그러면 국가 정책으로는 투기는 횡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투기랑 투자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데,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는 이걸 구분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투기는 억제하는데 투자는 장려해. 이러면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예.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 투자랑 투기랑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예. 있긴 하겠네. 예. 그걸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이나 전문가들도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니까. 굉장히 진짜 쉽지가 않은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 뭐 정치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환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은 뭐 당연 그냥 이제 다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 1가구 2주택까지 뭐 3주택까지는 이렇게 뭐 그래 투자로 허용할 수 있지. 하지만 뭐 몇 주택 이상이 되면 뭐 투기고 뭐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구분을 하는 게 사실 현실에서는 되게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주택자이지만 강남에 한 채가 있는 것과 그리고 저기 지방에 한 채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다주택자, 예를 들어 한 10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제 정말 내 자본으로 잘 굴리고 월세 이렇게 잘 뭐 받고 보증금 잘 돌려주고 하는 것과 그냥 무자본 갭투기로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를 좀 구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예, 뭐, 정치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예.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그 주거 안정에 신경 써야지 그 위에 뭐 집값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투기고 뭐 이거를 약간 그런 입장 아니야? 아니, 뭐 신경 안 쓰고가 아니라 다 정책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데, 혼재시켜서 그걸 그 슬로건을 만들거나 하나의 틀로 사람들한테 토론을 시키니까 해법이 안 나오죠. 분리해야 된다 이거. 네, 분리해서 정책을 펼쳐야죠.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안 돼? 간단하게? 뭐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을 촉진해서 막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잘 펼치는 게 뭐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을 많이 지으려고 막 건설사들이랑 같이 하고 막 그 공급자들도 막 많이 모여서 집을 많이 늘리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거랑 어쨌든 세입자로 살 때,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로 살 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증금 잘 돌려받을 수 있고 이 제도를 설계하는 것과 이거를 사실은 완전히 별개로 놓고 봐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뭐 전세 제도를 좀 전세금을 막 잘 돌려받을 수 있게 묶는 게 마치 그 공급 위축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등치시켜서 말하고, 사실 부동산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은 5만 가지가 있어요. 그 공급금융을 상품을 많이 개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로 사고할 수 있고, 그냥 주거 안정화는 또 전국의 한 절반의 국민들을 위해서 요거대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 두 개가 좀 개념이 다를 수 있고 영역이 좀 다른데, 이걸 이제 계속 묶어서 짬뽕해서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끼리 토론이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물론 기후 정책, 뭐 노동 정책, 주거 정책 연결 안 된 건 없죠. 근데 다 연결은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한 이 두 가지의 영역이 뭐 안 겹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르게 다뤄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이해관계를 계속 묶어서 하는 거는 좀 의도성이 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좀 덜 이익을 누리고, 혹은 뭐 은행을 더 압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뭐 정부가 돈을 조금 더 써서 부동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펼칠 수 있죠. 근데
그거 몇 개 안 하고 쉽게 세입자들 돈 뜯으면 쉽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냥 마치 얘네들이 마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처럼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언론사든 그 언론사에 돈을 주는 건설사든 뭐 그 은행이든 사실 어떤 틀을 만들고 있는 거죠. 헤게모니를 만드는 거죠. 아, 갑자기 좀 빡치네. 잘 몰랐던 내용이가 나는 근데 그거에 이해관계 편승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고 네. 동의해요? 뭐, 그래서 이제 그 논의가, 그러니까 그 섞여가지고 논의가 뭔가 무력화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사실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논의할 때 이제 흔히 많이 나오는 논리가 그렇게 세입자의 뭔가 지위를 향상하고 보호장치를 두면 임대인들이 전세를 안 놓는다. 임대인들이 전세 안 놓으면 결국엔 니네 세입자 손해 아니냐. 뭐 이런 논리가 돼요. 공급이 위축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리가 그 얘기 이렇게 2부에 나오죠. 좀 자세히 해봐봐요. 나 궁금한 게 많아. 네, 하여튼 네, 이런 논리가 나올 때 이제 좀 깝깝하죠. 네. 오케이. 네. 요거 약간 킵해놨다가. 그 집에 대해서 약간 장기적인 계획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뭐 저는 근데 사실 장기적인 계획이고 뭐가 없는 게 근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고 이러니까 좀 올해 상반기 중에는 빨리 어떤 식으로든 좀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제 소유주였던 빌라왕이 지금 사망한 지가 좀 몇 년이 돼가지고 소유주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뭐 청구할 대상도 없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좀 LH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의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무리가 돼서 그래도 이제 좀 제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이때까지는 어떤 계획을 그릴 수 있겠구나가 좀 펼쳐지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지금 집에서 살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때 됐을 때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어디일까 그거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워낙에 이제 또 결혼 시에 뭐 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또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파혼이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또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몇 가지로 있고 네,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뭐 피해주택에서 일단은 상황이 안정이 돼서 일단 사는 게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이죠. 네. 주택과 관련된 업을 하다 보니까 사회주택에서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계획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달성해야 되는 성과 같은 거죠. 사회주택이 뭐 청년주택으로만 오해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회주택 어쨌든 그냥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주택을 포괄하는 의미고 근데 다만 한국에 도입되는 초기 단계라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사회주택 현재 페르소나로는 이게 전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가구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제 목표인 거고 그러면 적어도 제가 여기서 한 5년, 10년이 지나도 그 연령대가 돼서 제가 40대가 돼도 입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 있어야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사회주택에 살아야 제 일도 성공하는 거고 못 산다. 그러면 실패하는 것, 제가 했던 일이 성과를 못 달성한 거죠. 그래서 계획을 딱히 세우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사회주택을 늘려야겠다. 주거에 대한 명운이 걸려있어. 나의 업에 달려있는 거죠.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아니 나는 사회주택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2부 때문에 내가 잠깐 참았다가 해야 되겠고 공공임대를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선택지 중에 하나로 넣어놨어요? 아니면 어때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넣어놓긴 하는데 넣어놔야지. 근데 이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들 그것만 바라보지는 못하고 그런 거죠. 대안을 많이 마련해 둬야죠. 이거 경쟁률이 뭐 진짜 수백 대 1, 뭐 진짜 높으면 수천 대 1까지 가는데 이걸 뭐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내가 이 질문을 왜 먼저 했냐면 근데 원래 하고 싶었던 질문은 그냥 뭐 이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진짜 어떤 집에서 나중에 살고 싶은지 궁금했는데 근데 이제 나는 내가 그런 집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공공임대주택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나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집이냐 했을 때는 아니거든. 아쉽거든 많이. 그 좀 내 선입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거주 기간의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사실 월등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것만이 주거에 정말 좋은 기준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장기간 이제 부담 가능한 이렇게 비용을 내면서 거주하는 건 물론 되게 중요한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좀 좋은 이웃들이 함께 서로 커뮤니티를 이뤄서 살 수 있는 게 또 되게 중요하겠다. 가족을 이루게 되더라도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근거리에 또 교류하고 함께 이제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례는 이제 그 위스테이라고 협동조합형 아파트인데, 거기는 이제 저기 남양주 별내에도 있고 여기 그 고양 지축 이쪽에도 있는데, 사회주택의 한 형태예요, 그러면? 아파트형 사회주택 뭐 이 정도로 분류하는 거죠? 한 형태인데 또 근데 아파트형으로서 좀 규모가 좀 있죠. 어느 정도 돼요, 세대가? 그래도 한 500세대 정도 돼요. 네. 한 단지. 단지 이렇게 아파트니까 그 정도 되는데, 좀 되게 특별한 점은 그 기획 단계부터 여기 입주하실 분들이 그 커뮤니티 공간 어떻게 할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간을 함께 운영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약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공간 설계에도 그걸 또 반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아파트인데 서로 간에 또 커뮤니티는 또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기 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계속 주거 관련된 숫자를 계속 보려고 하는 편이니까, 이게 90년대에 지어진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제외하고, 그냥 막 엄청 허름한 공공임대주택 대단지들, 옛날로 치면 주공아파트, 막 이런 것들을 딱 빼놓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현재 비슷하게 신축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어째 퀄리티가 같다고 쳐요? 그래서 어제 새로 지어진 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지어진 연식이 비슷한 걸로 놓고 볼게요. 지어진 연식이 비슷한 걸로 놓고 보고 평수도 비슷하다고 할 때 공공임대를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공공임대를 들어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무의미한 질문이 돼버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돈이랑 그리고 안정성이요. 안정성이죠. 안정성. 그러니까 민간임대 내가 그냥 여기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월세 계약 맺는 부담, 전월세 계약을 맺는 부담, 중개사들 못 믿겠고, 거기 가면 왠지 임대인한테도 뭐라고 못 말하고, 막 임대인이 하라 그러면 막 다 해야 되고, 근데 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러면 같은 10평짜리 집을 찾는다고 할 때 공공임대 들어갈래, 민간임대 들어갈래, 가격 차이가 예를 들면 그래도 한 10만 원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공공임대. 안정성 때문에. 압도적인 거죠. 그러면 시설 면에서는 차이가 얼마나 나? 난 그래서 솔직히 궁금해. 선입견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좁을 것 같은 약간 선입견도 있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런 근데 선입견이. 요 앞에 있는 민간임대 집들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작은 평수로 집을 짓는 공급자적 문화의 문제인 거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비교했을 때 평균 평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걸요? 진짜? 그래도 다 구해봤죠. 집 구해보신 분들 다 알 거니까, 이런 집에 100만 원을 주고 살아야 된다, 다 이런 거. 근데 그만한 집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공임대는 그 타입이 조금 더 편차는 적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민간임대는 그 베리에이션이랄까요? 그런 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또 좁고 열악한 집 진짜 그렇고, 또 가격을 더 지불하면 훨씬 넓고 쾌적한 집에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베리에이션은 민간임대가 더 큰 것 같긴 해. 근데 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네. 근데 나 같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내가 1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불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 공공임대 안 들어가죠. 일정 수준의 그러니까 그 월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공공임대 못 쫓아가죠, 거기는. 저는 어차피 100만 원 이상 월세를 낼 수 없어요. 그러면 요 층에서 찾아보면 어차피 다 10평 이하의 무슨 말인지 집들일 거고. 내가 이 질문을 왜 했나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다 조건을 고려했을 때 공공임대 주택에서 사는 게 나한테 베스트야. 만족감이 제일 높아. 근데 여기 살면서
그래도 내가 돈이 더 있으면 저기 민간주택 가서 살면 더 좋겠다라는 그 욕망이 한켠에 있으면 난 그게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가 돈이 더 있든 없든 나는 여기서 사는 게 그냥 분명히 민간주택에서 사는 게 뭐 만족감이 90이야. 내가 근데 뭐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게 만족감이 한 80, 85야. 나는 그러면 별로 안 부러울, 막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은데 막 80 언더야. 75 막 70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만족하면서 지낸다고 해도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거기라는 그 간극 때문에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난 그런 욕망은 분명 어딘가 있을 것 같아. 난 그게 좀 불만스럽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퀄리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갭 차이가 좀 이렇게 해소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공임대가 사실 대부분 원룸형이고, 그랬을 때, 나는 그래도 거실 있고 방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이제 원룸에 살지만 방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런 거 좀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럼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뭐 그 위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갈 수 있냐를 봤을 때 사실 그 굉장히 물량도 제한적이지만 그 유형도 되게 제한적이고, 네, 이런 걸 봤을 때 선택지가 그렇게 또 있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이제 뭐 여기서 살긴 살지만 이제 내가 또 돈 모으면 민간 쪽에 나의 취향에 맞는 주택으로 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죠. 사실 그런 문제는 공공임대 관련된 논쟁에서 항상 있는 얘기기는 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고민이 이제 모두에게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걸 바라나? 내가. 근데 이제 저는 그 취지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거는, 이제 공공임대가 사실은 더 많은 물량이,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공공임대나 뭐 다른 공공주택에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뭐 한국 사회에서는 뭐 공공임대가 사실은 돈만 쓰는 하마다, 돈만 먹는 하마다라는 인식, 그리고 왜 그냥 시장에서 주거를 해결해야지 왜 공공에서도 해결을 하냐, 뭐 이런 뭐 논리도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또 그리고 공공임대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이런 낙인 효과도 또 더해지면서 좀 뭔가 우리가 아직 충분히 뭐 다양하고 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를 못 만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나는 사회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따가 좀 자세히 물어볼게요. 좋아요. 네. 네. 나도 한번 말을 해야지. 저는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은 주거의 형태의 다양성 면에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막 화려하고 특이한 걸 막 바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의 형태들은 뭐가 좀 아쉬워. 좀 더 좀 다른 컨셉의, 아까 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집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이렇게 그 중에서 고르는 것 정도는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의 그 약간 조금 가정에서 천편일률적인 집들은 좀 아쉬워서 그런 면에서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근데 집 짓는 거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뭐 돈이 많아지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집을 지으면 좋을 텐데, 그 어렵다고 하면 뭐 진지하게 생각한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사도 삼촌을 한다. 그래서 뭐 4일 도시에서 지내고 3일 촌에서 지낸다 하면 그냥 지역에다가 집 지어가지고 지내고, 서울에서는 그냥 전월세로 조그만 데서 지내거나, 뭐 돈이 더 있으면 그냥 조그만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해 보긴 하죠. 그럼 일단은 조금 더 한적한 곳에 그 나만의 집을 좀 짓고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걸까요? 나중에는 그런 집을 더 원할 것 같아. 근데 또 아파트가 편한 것도 있으니까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나중에 왠지 근데 그런 집에 살고 싶을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이랑. 맞아요. 한국이 날씨가 지랄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맞아. 맞아.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또 그러면 사회주택이 진짜 대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그 얘기 플러스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관해서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주거정책의 목적이 뭔가?
저는 장기적으로는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권자로서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